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노래방에 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혼자서 흥얼거리며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요. 여러 노래를 흥얼거리지만 그중 제일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는 안재웅님의 친구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불쑥 떠오르는 친구까지 있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친구와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까까머리 남자아이들이 북적거리는 남중에서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저는 한마디로 쭈구리였습니다. 워낙 나서는 성격도 아닌데다가 소심한 구석도 있던 저는 누가 와서 시비만 걸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은 아이이기도 했죠. 콩나물 시루처럼 바글바글 모여 앉아 시커먼 놈들끼리 지내다 보면 별일 아닌 일도 싸움이 되고는 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다 같이 알던 친구들이 같이 진학한 학교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풀이 죽어있던 저는 그 정글 같은 틈바구니에서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힘이 약한 저 같은 아이들에게는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며 최대한 몸을 낮추고 3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4월쯤 되었을 때 학부모 상담이 시작되고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시는 중이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면 아이들에게 책을 잡혀 괜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 되도록 저의 가정사는 최대한, 아니 영원히 감추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은 핑계였는지 모릅니다. 그저 무어라도 하나 당당한 게 없던 제가 스스로도 예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창피했다고만 말하기는 부족하거든요. 매일 동네를 서성이며 괜히 돌아다니며 술주정이나 하는 삼촌도 창피했고,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며 걸핏하면 손님과 싸우는 할머니도 창피했습니다. 몸이 아파 집에만 계시면서 심부름만 시키는 할아버지도 당당하진 않았죠. 그나마 집에서 가장 정상적인 할머니가 상담을 오셔야 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흉과 새로 시집간 집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저희 할머니의 신세 한탄 레파토리이기도 했고요. 촉새 같은 서기가 교무실에 갔다가 엿듣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기라도 하면 저를 향한 아이들의 비웃음이 시작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 없는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 별거 아닌 일에도 놀림거리가 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걸 보니 괜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부모 상담에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학부모님이 학교에 오길 바라셨나 봅니다. 처음 정해주신 날짜에 오시지 않은 저의 집 어른들이 오셔야 한다고 저에게 몇 차례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모르고요. 할머니가 교무실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상상만 해도 땀이 나는데 무턱대고 할머니를 부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들며 싫다고 할 배짱도 제게는 없었죠. 시장에서 돌아와 온갖 짜증을 내며 저녁밥을 짓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움직여 말을 하려는데 삼촌이 엄마, 얘 학교에서 오라고 전화 안 왔어? 상담이래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제야 저를 본 어른들은 왜? 학교에서 뭔 사고 쳤어? 라며 묻더군요. 상담하러 오시래요. 바쁘시다고 했는데 꼭 오셔야 한대요. 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제게 삼촌은 바쁘기는 너 괜히 창피해서 그러지? 라며 실실 웃으며 놀리듯 말을 하더라고요. 괜히 뜨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으이그 또 돈이라도 달라고 부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손자까지 이렇게 보살피고 살아야 하는 건지. 남편이 제대로야 아들이 제대로야. 딸은 시집을 몇 번을 가는 건지. 아이고 못 산다. 라며 혀를 차더라고요.
TV 속 엄마나 할머니들은 아들이나 손자 그렇게나 사랑하던데 저희 집에서 저는 그저 버리지 못해 마지못해 키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느끼고 보고 듣고 자랐으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매일 매시간 가족들을 마주칠 때마다 느꼈는데도 아프고 따갑더라고요. 그런 탓인지 저는 점점 어두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고요. 그저 말없이 조용히 공부도 그닥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죠.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다 보니 운동에도 그렇게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게 만화책을 보며 그 만화 그림이나 따라 그리는 것이었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만화 속 주인공들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 현실에서 벗어나 괴로운 일들은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화는 제 탈출구 같은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만화책 사는 게 다 돈이다 보니 한 권 한 권 사 모으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용돈이 부족할 때는 학교에서 중고로 파는 친구들을 수소문해 조금 싼 값에 만화책을 사서 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만화책은 들통이 날까 마당 구석 커다란 고무통에 담아 숨겨서 몰래 보곤 했습니다. 삼촌이 알게 되면 분명히 중고 책방에 팔아 술값을 할 것이고 할머니가 알게 되면 돈 허투루 쓴다고 난리를 치면서 해초리를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는 눈을 감아주겠지만 삼촌이나 할머니에게 알릴 거고요. 그래서 번번이 친구에게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만화책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만화를 봐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엔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그림을 그려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답답해졌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는 괜히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할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겨우겨우 채비를 하고 학교에 가려고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오늘은 못 가고 내일 상담하러 간다고 해. 아주 귀찮게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멀리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교실에 들어서고 얼마 뒤 조례를 위해 들어온 선생님께서는 따로 부르시더니 집에서 언제 오신다고 그러던?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랬더니 흡족한 표정을 한 선생님은 너 집에다가 전달 안 했더라?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왜 밀어? 요놈. 이라며 제 이마에 딱밤을 콩 하며 먹이시고는 복도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한없이 깊은 우물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딱밤이라니. 원망스러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를 한없이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시장에 갈 때 매는 가방이 아닌 작은 손가방을 들고 운동장을 지나 학교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도저히 집중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혹시나 누군가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교무실에 갈까봐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가더군요. 한참이 지나도 할머니는 운동장 넘어 교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죠. 그 다음 시간이나 돼서야 할머니가 교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내내 교무실 밖 복도에서 살피며 애를 태웠는데 다른 아이들이 교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못 보았기에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안도라는 마음이 들고 나니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잠이 쏟아질 듯 오더라고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과목 선생님께 혼이 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고 들은 걸까요? 반에서 제법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아이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제게 다가오더니 너 엄마 없어? 왜 상담을 할머니가 와? 라며 묻는데 먹던 밥이 다 올라와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올 것 같더군요.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져서 허둥지둥 도시락을 닦고 있는데 그 아이는 실실 웃으며 야,
밥 남기면 할머니한테 안 혼나? 다 먹어. 라며 제 도시락을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울기 직전이었고요. 그런 제 모습이 재미있는지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생각도 못하고 서 있었죠. 그때 제 바로 뒤에 앉은 아이가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가 선생님이야? 얘네 엄마가 상담을 하시던 할머니가 상담을 하시던 신경 끄고 너 밥이나 먹어. 라며 그 아이와 그 주변의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놀라서 돌아보니 같은 국민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한 번도 같은 반인 적은 없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에 와서 같은 반이 되긴 했지만 인사도 안 하고 지냈죠. 그 친구의 말에 저를 에워쌌던 아이들은 그 친구를 향해 서더군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기가 죽기는커녕 뭐 너희가 몰려다니면서 그러면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러는 게 무서워 보이냐? 진짜 창피한 줄 알아. 사람 아픈데 찔러가며 괴롭히지 말고 사내 자식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라며 더 큰 소리로 그 아이들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그 아이들은 그 시선들에 조금 뻘쭘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난리야. 라더니 우르르 몰려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마음은 울렁거렸습니다. 아프다라는 느낌은 무뎌졌는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부끄러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그 친구를 향해 고마워 라고 겨우 말하고는 저는 도시락을 챙겨 가방에 넣고 책상에 엎드려 제 눈을 감춰야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 내가 사라지면 될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올려다보는데 저보다 한 뼘도 안 되게 조금 더 큰 키의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배짱이 있는 건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친구는 씩 웃더니 너 되게 소심하구나 하더군요. 순간 제가 당황해하자 더 크게 웃으며 야, 우리처럼 작은 애들은 더 할 말 다 해야 해. 안 그러면 더 무시하는 거야. 너 할 줄 아는 무술 있어? 태권도, 합기도 이런 거 라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없어 라고 답을 했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가 합기도 관장님이야. 와서 운동해 라고 하기에 우리 집 돈 없어 라고 답을 했더니 걱정 마. 내가 다 수가 있어 라며 웃더군요. 그날 학교를 마친 후 그 친구를 따라 집 가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2개 정도 지나 도착한 도장은 4층까지 올라가야 했죠. 씩씩하게 웃으며 저를 안내한 그 친구는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나 친구 데리고 왔어요 라면서 소리를 치더니 여기저기 막 다니더군요.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던 친구가 그러니 놀라기도 하고 낯설어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풀어놓은 망아지같이 도장 이곳저곳을 방방 뛰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의 소리에 도장 구석진 공간에서 나온 그 친구의 아버지는 도복 차림에 맨발을 하시고는 그 친구를 반기시며 저를 살피더군요. 저는 그 눈빛에 기가 죽어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눈빛이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웃으며 인사를 받으시고는 딱 봐도 운동이 필요한 친구구나 라며 두툼한 그 손으로 제 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때 느껴진 그 온기에 좀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반기고 환영하는 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싫지 않더라고요. 물론 친구가 방법이 있다는 말을 다 믿진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 하면 놀다 가라고 하시긴 하겠지만 운동을 시켜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게 도복과 흰띠를 주시며 오늘부터 운동하고 가. 하루라도 빨리 운동해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저 돈이 없어요.
감사하지만 제가 운동을 이라고 말을 하는데 친구 아버지께서 너가 그걸 왜 걱정해? 너가 운동이 급하지 돈이 급해? 라며 도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런 친구 아버지를 넋놓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친구가 콕 찌르며 우리 아빠한테 나보다 작은 친구가 반에 있다고 했더니 너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제일 작았대. 그런데 운동하고 나서 커지더니 고등학교 때 지금만 해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작은 애들 운동시키는 걸 좋아해. 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그날부터 도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합기도장에는 관원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누군가가 운동을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어떤 시간에 가도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고는 친구는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을 두세 개 챙겨와 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관장님이 챙겨주라고 했다며 사과 하나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친구의 베풀미 낯설고 어색했고 그러다 말겠지 싶어 받기는 하면서도 의심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운동한 회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던가 반에 제가 거지같이 운동을 공짜로 다닌다고 소문을 낸다든지 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제게 잘해주더군요. 왜 나 같은 애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친구는 항상 제게 베풀기만 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자 친구가 되어준 그 친구는 항상 받지도 못하면서 제게 베풀기만 하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될 때쯤에는 제가 너무 미안해질 만큼요. 은근히 저를 괴롭히는 녀석들에게 한 방씩 무안을 주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 친구는 홍길동이요. 로빈 후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자는 일이라면 언제나 신이 나서 따르고는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저를 동생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뭐든 괜찮았습니다. 그 친구와 가까이 하기 시작하며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 덕에 저도 친구가 많아졌죠. 1학기에는 부반장, 2학기에는 반장을 하는 그 친구는 선생님과도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센 녀석들도 그 친구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저까지 보호받게 되더라고요. 전처럼 교실 구석에 멍하니 앉아 쭈그리고 있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을 하다 보니 정말 키도 크고 골격도 커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제법 키가 커 전에 입던 옷들이 다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콩나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빨리 자라. 옷 사입 히는 것도 일이다, 일이야. 라고 하면서 혀를 쳤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가 죽고 숨고 싶어 만화책만 잡고 앉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는 하셨는데 그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할머니도 너무 힘드시니까 저러시겠지 하며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가족들이 더 이상 밉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힘든 상황에서도 낳지도 않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나를 버린 부모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애정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표를 내진 않았지만요. 친구 덕에 운동도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학교 생활도 좋아지고 나니 그 친구가 제게는 은인이자 형제 같았습니다. 뭐든 의논할 수 있었고 뭐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수더분한 사내놈들이어도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 남다른 끈끈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도 했고요. 서로만 아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친구와 저는 더 돈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든 다 말할 수 있는 친구였죠. 그래도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다 보면 그게 다 빚이니까요.
계속 운동을 하면서 도장에 회비를 내지 못하니 아침에 일찍 도장에 들러 매일 청소를 한 후에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방과 후에 합기도장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도 했고요. 관장님은 오히려 우리가 월급을 줘야 하겠다. 석현이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제 성의에 너무나 기뻐해 주시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과분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석현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내가 너무 미안해. 라면서 오히려 제 걱정을 먼저 하는 녀석이라 그렇게 은혜를 갚으면서도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다른 반이 되어서도 쉬는 시간마다 만나고 등교도 같이, 하교도 같이 하다 보니 친구와 저는 어디 가서도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같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처럼 의논도 안 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서로 성적도 비슷하다 보니 선택지가 비슷했거든요. 친구와 가까이 지낸 이후로 제가 성적도 올라 덕분에 지나기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 정말 여러모로 제가 그 친구 덕을 많이 봤네요. 그 친구는 항상 너가 우리 아버지 도장일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냐? 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늘어놓으면 그게 왜 내 덕이냐? 네가 잘한 거지.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친구는 정말 바보인가 싶을 정도라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엄청 생색내고 잘난 척하며 으스댔을 텐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착하고 순한 친구를 저는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싶어 노력을 한 것도 있었겠죠. 그 덕에 성적도 오르고요. 그렇게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도 저희는 부지런히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도장에 나가 청소를 하고 학교에 등교했고 전단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방과 후에 돌렸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친구는 저와 함께였죠. 정말 잠만 따로 자고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친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편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늘었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그 친구였습니다. 실과 바늘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번번이 둘만 지낸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친구가 고2 때 첫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조금은 서로 거리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꼭 서로가 들러붙어 있는 게 친구가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때이기도 합니다. 서로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서로 할 일을 하면서도 만나면 반갑게 마치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느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비밀은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고 서로가 가장 가까이서 위로하고 챙기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고1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친구는 가장 먼저 와주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어찌나 힘들던지 괴로웠습니다. 그때도 할머니와 삼촌은 장례를 챙기느라 바빴고 수년 만에 만난 엄마는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새로 시집간 곳에서 낳은 아이만 돌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그나마 저를 챙기던 할아버지는 이제 계시지 않다는 게 실감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석현이가 잘 커야 할아버지가 엄마 볼 면목이 서지 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저를 위로하러 와준 친구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할아버지는 그저 너 잘 컸다고 기특하다 하실 거야. 전에 너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석현이 친구냐 하시면서 잘 부탁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잘 보내드리자. 그래야 할아버지도 편하게 가시지.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할머니도 삼촌도 엄마도 누구 하나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는 틈틈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에서는
청소 한 번, 빨래 한 번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할머니를 덜 힘들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것저것 집안일을 찾아 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별 생각이 없었는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해놓은 것들을 보며 기분이 좀 나아지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삼촌은 점점 더 술 마시고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져 인사불성이 되어 할머니 속을 더 썩이는데 저는 그나마 도우니 그게 기특했는지 말투도 좀 나긋해지고 도시락 반찬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닌지라 좀 놀랍기도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은 계속 목 안에 가시처럼 남아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 기분에 대해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친구는 너희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셨겠지. 그동안 만나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이해해드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른들도 처음 겪으면 당황해서 실수한다더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아이를 챙기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만한 나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돈 벌러 간다며 가버리고 집에 오지 않아서 매일 엄마를 찾으며 울었던 때가 딱 그만한 나이 때였던지라 그 모습이 참 걸리더라고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해를 해보겠는데 그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도로 가버린 엄마가 야속하고 밉더라고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때를 부리기라도 하든 말이죠. 그런 마음까지도 친구에게 털어놓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그럼 한번 찾아가 볼까? 만나서 엄마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말대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가 겨울방학이라 날이 추웠는데 저희를 2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게 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는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였습니다. 곁에 있는 친구에게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었지만 그동안 묻지 못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대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운 대로 저희 오래 기다렸어요. 어디 가서 라면이라도 좀 사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라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빤히 보던 엄마는 잠깐 기다려. 옷 좀 챙겨 입고 나올게. 라더니 다시 들어가 옷을 걸치고 나와 저희를 가로질러 앞장서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며 눈짓을 하는 것을 보고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칼국수집에 가 친구와 제가 나란히 앉고 엄마는 저와 마주보고 앉아서야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보다 나이가 든 엄마의 얼굴엔 할머니보다는 였지만 주름이 지기 시작하고 있더군요. 지친 표정도 비슷했고요. 주문한 칼국수 2그릇이 나올 때까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칼국수를 다 먹고 친구가 화장실 좀 하고 일어서서 나가고 나서야 엄마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나도 엄마 아들인데 그렇게 모른 척을 해야 했어요? 라고 하자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어쩌니 나 또 이혼할까? 혼인신고도 못하고 너 낳고 친정에 맡기고는 친정 출입도 못하고 살았다. 왜 그랬겠니? 너랑 안 마주치려고. 지금 내 남편이 너랑 내가 마주치는 걸 싫어하니까 나도 살려고 그랬다. 그래서 따지러 왔니? 내가 엎드려 절이라도 하며 사과해야 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저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보고 싶었어요. 나도 엄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챙김도 받고 싶었는데 나는 버리고 가더니 걔는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걔랑 나랑 다른 게 뭐예요? 나도 엄마 아들인데.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보던 엄마는 걔는 아버지가 있잖아. 어쨌거나 나 먹여 살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나도 힘들어. 시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집안일도 많고. 그러니까 라고 하기에 알았어요. 이제 안 올게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셔도 집에 무슨 일 있어도 만나도 아는 체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세요. 저는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할머니 신세 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는 저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아무 말 없이 걸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며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팅팅 부어서는 양쪽 볼이 다 터서 뻘개져 있더라고요. 눈물 때문에 얼굴이 다 얼어 그렇게 된 것이었죠.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 친구네 집으로 가 친구 방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잠든 집은 어둡더라고요. 집으로 오려고 친구네 집에서 일어서는데 친구가 잊어,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라는 말이 마음에 박혀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마저 없었다면 저는 그날 밤 우느라 밤을 새웠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도장에 나가 청소를 하고 도서관에 가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나 친구와 함께였죠. 고2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저는 혼자 또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좀 더 늘긴 했지만 계속 도장 청소를 했고 관장님과 운동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게 큰 변화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제 내면에는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저조차도 인지를 못한 채로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도 그 친구였습니다. 석현아, 너 요즘 되게 달라진 거 알아? 이제 좀 어른 같아. 예전엔 내가 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가 형 같아. 자식, 많이 컸다. 라면서 농담처럼 친구가 한 말에 그제야 제가 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련한 건지 그 친구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는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속 깊은 친구가 있어 저는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곁에 있어준다면 저는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 친구와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연애를 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는지 성적이 차츰 떨어지더니 결국 대학에 진학할 때는 하향 지원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특별히 더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아 친구가 지원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봐야 지방대학이라 그다지 높은 경쟁률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같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오히려 좋다며 같은 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내리 붙어 다니면서도 뭐가 좋아 대학까지 같이 가냐며 관장님은 혀를 차셨지만 내심 좋으신지 저희에게 첫 소주를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등록금 달라는 말을 안 하니 제가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 라고 하긴 했지만 장학금 받는다 하니 더 이상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용돈을 벌기 위해 이리저리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행사 때문에 바쁘긴 했지만 도장 청소하는 일과 틈틈이 전단지 돌리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석현아,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하자. 너는 어째 잠도 없냐? 라며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관장님께 고마운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군대에 가 있었던 그 기간들을 빼면 저는 20대 중반까지 매일 도장 청소를 했습니다. 관장님은 그런 저를 대견해 하셨고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관장님께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라고 했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 모두에게
저는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요. 관장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친구와 어머니, 동생을 챙기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꼭 은혜를 갚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다 소용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마냥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더 괴로웠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는 고맙다. 정말 너 아니었으면 나 아버지 장례도 못 치렀을 거야. 진짜 너무 고맙다. 고마워. 라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 손을 잡고 울었고요. 관장님의 장례가 끝나고 친구와 어머니는 도장을 정리하셨고 저는 더 이상 청소할 도장이 사라져 새벽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도 돌리겠다며 나가 신문을 돌렸죠. 도장 근처나 친구 집 앞을 지날 때면 관장님 생각에 코끝이 따가워지고는 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정도 하고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 규모도 있고 기숙사도 있는 곳이어서 저는 독립 아닌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드리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간 돌봐준 정이 있어서인지 마음이 짠해지려는데 할머니가 돈이 이게 다야? 새벽마다 나가고 저녁에도 일하더만 이것밖에 없어? 에휴, 난 또 통장 내밀기에 엄청 들었나 봤더만 별것도 없구만. 어쨌든 고맙다. 그간 내가 키워준 값으로 잘 받을게. 내가 고생 많이 한 건 알지?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짠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홀가분하게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관장님의 소원이 공무원이 되는 거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도장 정리하고 일 다니신다고 공부하래 라며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월급 받으니까 술 살게. 전화해. 라며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저는 군대에 갈 때 이후로 처음으로 각자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안부를 물으며 잘 지내는 것을 확인했고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서른이 가까워지도록 둘 다 짝이 없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죠. 석현아, 우리 민호는 아직 공부 중이라고 해도 너는 얼른 짝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내놈들끼리 술만 마실래? 라며 잔소리도 하셨으니까요. 대학 때 만나던 여자친구와 군대에서 헤어진 이후로 다른 여자친구가 없었던 저는 결혼이 멀게만 느껴져 선뜻 상상도 못했을 때라 어머니 말씀에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세상에 제 짝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럽게 말이죠. 업무상 협력 때문에 타부서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보다 3살이 어린데도 직급이 같은 황 대리는 일도 잘하는 똑순이었습니다. 얼굴도 예뻐 다른 남자 직원들도 데이트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황 대리가 있는 줄도 모르다가 첫눈에 반해버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진해버렸습니다. 황 대리는 그런 제가 황당했는지 데이트를 해주더군요. 첫 데이트 날에 제 가정사를 다 말해주었습니다. 왜인지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묵묵히 제 말을 듣던 황 대리는 그러면 이제 할머니도 안 만나세요? 라고 묻기에 매달 용돈만 보내드리고 찾아뵙진 않아요. 따로 전화도 안 하고요. 라고 답을 하자 그럼 인사 가서 어색하겠네요. 결혼하면 종종 찾아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불우하고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싶기도 했고 제가 뭐가 대단해서 이 여자가 나와 사귀어 주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저 하는데 황 대리가 그리고 삼촌분은 센터를 알아보시거나 병원 치료를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주사는 못 참거든요. 그렇다고 시삼촌하고 싸울 순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고개만 끄덕거리다가 깜짝 놀라 황 대리를 봤습니다. 그러자 황 대리는 제 눈을 보면서 제가 함 대리님 좋아하는 거 모르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거 모르면 간첩인데 저는 다 알고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신 줄 알았어요. 조금만 더 늦게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속 이야기 다 하시는 걸로 봐서 저한테 진심이신 것 같은데 뭐하러 재고 따져요. 우리 결혼해요. 저는 그동안 멀리서 함 대리님 지켜봐서 더 따지고 재고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무조건 제 편이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와 삼촌을 인사시킬 때는 좀 부끄럽고 화도 났지만 황 대리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할 때는 다 좋았습니다. 식장은 제가 졸업한 대학의 동문회관에서 저렴하게 치르기로 하였고 신부 화장과 머리, 드레스는 황 대리의 친구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다른 곳의 절반 가격으로 할 수 있게 해줘 최대한 아끼고 아끼며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저희끼리 꼽은 우리나라의 3대 유명산을 등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터라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고요. 대신 신혼집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간 각자 모은 돈을 탈탈 털어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거든요. 물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황 대리를 소개했던 것처럼 결혼 준비 내내 친구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었고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간다고 울지 말고 너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 라고 말을 하고는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되자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쁘더군요. 미용실에 가서 신부와 만나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식장에 가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찍고 또 인사를 하고 나니 신랑 신부 입장이더군요. 저희는 함께 입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감동스러운 순간은 잠깐이고 또 사진 찍고 다니면서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부모님 자리가 비어 패백이 없는데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친구가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식사하는 친구들에게 너희 민호 못 봤어? 이 자식이 어디 있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안 그래도 그 자식 오늘 좀 이상하더라. 너 식 올리는 것만 보고 일 있다고 엄청 바쁘게 가더라고. 오늘 너희 축의금 받는 것도 학연이한테 부탁했대. 당연히 민호가 받을 줄 알았는데 결혼식 바로 직전에 왔다가 식 마치자마자 사진도 안 찍고 갔어. 너희 싸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애가 아닌데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회사에서 와주신 여러 직원분들과 부장님, 이사님께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지라 더 묻지 못하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리하고 식장 대금 결제하고 바로 첫 신혼여행지인 설악산에 가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다가 내려오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새벽에 일어나 지리산으로 향해 천왕봉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강화도의 만이산 정상에 참성단에 올라 기운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들끼리 가는 관광지에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아내와 저는 그렇게라도 한을 풀고 싶었거든요. 물론 비용이 더 있었다면 제주도도 갔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한 것이었죠.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정신없고 피곤하게 지내다 보니 친구에게 연락할 정신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 정리하는 것까지 한 2주간 연락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도 딱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정리가 되고 제일 먼저 연락한 건 역시나 친구였습니다. 원래도 친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겠지만 더 이상한 점이 있어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친구에게 연락을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축의금 명단에 친구 이름도 없고
봉투에도 친구 이름이 없더라고요. 물론 넉넉치 못하고 시험 준비하는 녀석이다 보니 많이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축의를 하지 않을 친구가 아닌지라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식에서도 식만 보고 바쁘게 갔다는 말도 떠올라 무슨 일이 있구나 싶고요.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친구와 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마음이 조마조마해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망가진 가재 도구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빈 채로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친구에게 삐삐를 쳐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빨리 연락 줘. 어디로 이사 간 거야? 라면서요. 친구는 제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꼈는지 전화를 했더군요. 거의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석현아, 그게... 라는 친구에게. 야, 너 이럴래?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숨겨?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더니 석현아, 내일 시간 되면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좀 와줄래? 내가 내일 만나서 이야기 다 해줄게. 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는데 아내가 곁에서 지켜보더니 너무 걱정 말아요. 당신처럼 좋은 친구를 둔 친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질 않았을 거예요. 라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퇴근을 하고는 친구가 불러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보다 더 후미지고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네더라고요. 주소대로 찾아가 대문 앞에서 민호야! 민호야! 라고 부르니 반지하에서 친구가 나오더니 찾기 힘들었지. 들어와. 어머니는 주무시고 진호는 나갔어. 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친구와 제가 겨우 천장에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이였고 집안의 물건들은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걸거나 담지 못해 한쪽 구석에 개켜 쌓아놨더라고요. 어머니 성격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제가 쌓인 옷을 바라보자 친구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 버리고 진짜 당장 쓸 것만 챙겨서 나오느라 집이 이렇다. 우리 살던 집 봤지? 미안하다. 라며 친구가 꺼낸 말은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불려서 준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동생 몰래 집담보로 대출을 받고 도장 정리한 돈, 모아둔 돈까지 다 그 투자처에 넣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였고 투자한 돈은 다 날리고 집안에 수입이 없으니 대출금은 갚지 못하게 되면서 집이 넘어가 도망치듯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일이 커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공사판에서 일을 해 갚아도 갚아지지가 않더랍니다. 이야기를 하며 친구는 해탈한 듯이 엄마도 잘해보고 싶었겠지. 공부하는 나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유학 가고 싶다는 진호 유학도 보내고 싶었나 봐. 라며 웃더군요. 저는 당장에 직접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결혼을 한 직후라 가진 돈이 없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와 이리저리 궁리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연락을 해. 야, 민호는 왜 연락이 안 되냐?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을 다 이야기했더니 야, 걔는 왜 그런 말을 안 하냐? 라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는지 그날 밤 늦게 다시 전화를 해서는 동창회에서 돈 좀 모으기로 했어. 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지? 민호 그 자식은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걸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나쁜 자식. 창섭이 알지? 그 자식 잘 살잖아. 민호 이야기했더니 3천만 원 내놓겠대. 걔 예전에 끌려가서 선배들한테 혼날 뻔한 거 민호가 살려줬잖아. 라고 하는데 하늘이 친구를 살렸다 싶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동창들이 만들어준 돈을 친구에게 전달을 하니 친구는 부들부들 떨면서 울더라고요. 다 너가 뿌린 씨앗이야. 너가 그동안 베푼 게 많아서 그게 돌아온 거야. 얼른 어머니 병원부터 모시고 가고 집도 새로 찾자.
내가 당장에는 못 도왔지만 다달이 도울게. 우리 색시가 그래도 된대. 라고 하며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며 고맙다, 고마워 라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저도 그런 친구를 보며 울었죠. 그 후로 1년은 친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친구가 저와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더군요. 아버지, 그러니까 관장님이 투자하신 주식이 잘 돼서 배당금이 나왔다면서요. 그 돈으로 친구들 돈도 갚으면서 다시 재투자를 해 친구는 소위 대박을 맞았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는 친구들에게 돈을 다 갚고 작은 회사도 차리더군요. 그러더니 10년 전에 저에게 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라면서요. 그러더니 얼마 전엔 외제차를 보러 가자고 하더니 저에게 본인과 같은 차를 선물하겠다며 차 2대를 계약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도 된다나요. 저는 사양했지만 나 이거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 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수 씨도 아는지 저의 아내가 전화해서 너무 큰 선물이야 모르라고 해 라고 했다는데 그저 웃기만 하더래요. 저는 정말 이 친구를 만나서 평생을 신세만 집니다. 좋은 친구 셋만 사귀어도 그 사람 인생은 성공했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한 명의 친구를 잘 사귀어 정말 만 가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안재용님의 친구를 흥얼거리며 친구와 소주 한잔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